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빠지고 나서도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뚱뚱하면 저 사람 많이 먹겠지 정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지가 없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살이 점점 찐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이트 한의원 경기 수원점 김정상 원장입니다. 저희 수원점은 3040 직장인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바쁜 생활 환경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수원시, 제가 건강한 수원시를 책임지겠습니다. 다이트 한의원 인천 부평점 대표원장 신수영입니다. 인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다이트 한의원 부산점 대표원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부산점은 전 국민이 해운대 해변에서 자신 있게 수영복만 입고 만나서 놀 수 있는 걸 달성해 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이트 한의원 일산점 대표원장 강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봄이면 이 꽃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들을 그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아직까지. 긴장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선진국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비만이.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만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도 유병률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현상일까, 비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뽑고 싶은 건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게 하는 과한 폭식, 당질에 의존된 폭식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떡볶이, 그리고 이제 피자, 과자. 과당이 주가 되는 과일이라든지 빵, 밀가루, 면.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먹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없어요. 뚱뚱하면 저 사람 많이 먹겠지 정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적게 먹는데 그 먹는 종류가 굉장히 탄수화물에 치중돼 있다거나 참다가 탄수화물을 먹는다거나.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보면 우리 배달 문화가 되게 많이 활발해졌잖아요. 배달 음식들은 결국은 좀 이렇게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또 탄수화물이 많아야 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배달 음식 드시는 거는 바꾸기 어려운 문화인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식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탄수화물이 가장 잘하는 게 에너지를 빨리 공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충분히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께 반문을 해보라 그래요. 그렇게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 놓여져 있냐?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은 진화 과정에서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쉽게 섭취할 수 없었던 영양소예요. 디스커버리 같은 이제 채널을 보게 되면 막 일종의 원시 체험 이런 프로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 탄수화물 섭취하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럼 우리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아닌 걸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인슐린이라는 걸 이용해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하게 갖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진 세상에서는 인슐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을 발생시켰고, 기껏해야 인류가 탄수화물이 충분한 채로 살아본 경험 자체가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탄수화물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써야 될 일반적인 엔진을 안 쓰고 실제로 터보 엔진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터보 엔진을 계속 쓰니까 쉽게 말하면 과열이 되고 고장이 잘 나고. 탄수화물, 당 외에도 충분히 좋은 에너지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 맛있는 것들도 많기는 하지만 탄수화물이 비록 좀 적게 들어있을지라도 맛있는 음식들은 많거든요. 기름기 많은 삼겹살 다 드셔라, 육회도 먹고 곱창도 드셔라. 다만 볶음밥이랑 냉면은 좀 줄여주셔라. 술 드실 때도 제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당이 높은 술이 있고 당이 적은 술도 있고, 당 적은 술과 당이 적은 안주들을 같이 드시라. 그래도 어제 환자분이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사실 부부로 이렇게 오시면은 그 와이프분들이 한의사를 통해서 남편한테 술 먹지 마세요 이 얘기를 되게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은 이 원장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와이프분께서 저한테 눈으로 사인을 계속 보내세요.
끊으라고 하세요. 끊으라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뭐 줄이라고 하죠. 뭐 많이 드셔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근데 다이어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도 술도 운동도 그렇고, 저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그게 좋은 다이어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술을 당연히 많이 드시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증류수나 술 같은 것들을 음주하시면서는 체중 감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량이 만약에 3병이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 정도만 드셔라. 일주일에 5번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 정도 드셔라.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15kg 정도 빼고 한 1년 이상 유지 잘 하고 있으니까요. 술을 매일매일 드시는 거 vs 하루 날 잡아서 먹는 거 어떤 게 나아요? 아니 오른손이 매일 네, 매일. 왼손이 한 번. 왼손이 한 번. 네. 반반 갈리. 반반. 반반이시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술을 많이 드시는 분과 술을 안 드시는 분과 아, 그러네요. 그러네. 제가 삼형제인데 형한테 매일 맞는 것과 하루 대차게 맞는 거 어떤 거 할래? 그럼 하루 대차게 맞겠다. 그게 나머지 6일에 내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답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의 케이스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술을 자주 먹어요. 한 번 좀 많이 먹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몸에 데미지가 좀 크게 되는데, 간도 이제 회복을 잘하는 장기기는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자극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적당량은 저는 한 병. 한 병 한 병. 정도. 알코올 먹게 되면 문제가 다음날 탄수화물이 땡기는 게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한 번 먹을 때 그냥 몰아서 드셔라. 후양적인 습관 성형을 위한 그런 티칭도 좀 깔려 있긴 합니다. 원장님 이쪽 가서 치료를. 아니 저도 환자한테는 적게 드시라고. 근데 진짜로 이거 어떤 치료적인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10시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다 지방을 태우는 데만 써야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의 일정 부분을 알코올한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량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적당량,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성별에도 상황이 진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20대 때 30대 때는 진짜 뭘 해도 안 쪘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뭐 아니면 폐경이 오고 나서부터 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차 비유를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좋은 차도 이제 오래 타다 보면은 진짜 잔고장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유를 했을 때 예전에 500km를 갔었는데 이제 450km를 가고 400km를 가게 되는 것처럼 연비가 자꾸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몸도 영구적인 게 아니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이만큼을 섭취하고 이만큼을 소비했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라는 경험도 있고 또 갱년기, 폐경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찌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일단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복부 쪽에 지방 축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먹어도 이걸 소모해낼 수 있는 대사 능력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남자의 비만율하고 여자의 비만율이 30대, 40대까지 누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보셨네. 실제로 그 갱년기 이전까지 전 세계 모든 비만 유병률은 남자가 높아요. 그 이전까지. 그리고 여자들의 갱년기 때부터 남자가 비슷해져요. 비만 유병률이. 그 얘기는 실제 남성들의 비만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체지방을 더 많이 몸에다 가지려고 하는 거는 갱년기 이전까지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 갱년기 들어설 무렵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부터 남자처럼 지방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폐경을 겪는 동물들이 포유동물 중엔 둘밖에 없거든요. 일단 하나는 사람, 그럼 나머지 하나 좀 똑똑하고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폐경을 겪는 동물은 사람하고 고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왜 똑똑하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암컷 또는 여성이 굳이 출산을 안 하고 나의 손자를 돌봐도 내 유전자가 보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은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임신 출산을 과정을 위해서 내 몸에다 쓰던 에너지를 먹을 걸 가져오고 얘를 보호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게 꼭 남자가 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꼭 남자처럼 지방을 더 몸에다가 축적을 해두려고 하는 일이 생기고 원래 여성의 몸이 할 수 있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호르몬을 다시 증가시켜서 여성 몸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남자들이 열을 많이 쉽게 해소해서 남자들이 살이 안 찌게 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이 안 생기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약으로 도와드려서 다시 대사를 올리고 살을 뺄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건데, 여성분들이 완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 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실제로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수면 장애가 와서 뭐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살이 점점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증상 중에 골격근 약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약해지는 과정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이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근육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빠지는 것도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빠지고 나서도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완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을 보이면서 대사량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사량 중에 운동이 차지하는 활동대사의 영역은 20-30%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완경 이후의 여성분들이 근육량은 상당히 적은데 지방만 많고, 이러다 보니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내가 먹는 것만큼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성적표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100만큼 먹었을 때 몸에서 100을 쓰면 되는데 100을 먹었는데 몸에서는 실질적으로 60분밖에 못 쓰니까 늘 이렇게 40이 남아서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기초대사량 중에 20-30%는 이제 활동성 대사량, 운동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대사량이고, 보통 한 60-70% 대부분의 대사량들은 우리가 자율신경,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도 잘 때도 움직이고 있는 뭐 심장이 뛴다든지 위 대장이 움직인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체온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먹는 것만큼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지는데 오히려 힘이 나게 됩니다. 갱년기 분들께 많은 질문을 해요. 살 빠지면 힘 나야 되냐, 힘이 빠져야 되냐. 그럼 대부분의 답변이 원장님, 힘이 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지금까지는 힘이 빠졌어요. 그거는 대사를 증진시키는 다이어트를 진행한 게 아니라 식욕을 억제해서 오히려 대사를 떨어뜨리는 다이어트를 경험하셨기 때문인데, 갱년기 때는 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갱년기, 폐경기 여성분들만 드실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만과 연관성이 높고 구분해서 치료해야 되는 범주라 그런 방향으로 환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병원을 찾지 않고도 괜찮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체질 개선 관련된 다이어트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약이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데, 내 상태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되, 내가 어떤 치료에 대한 영역이나 관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직접 내원하셔서 더 세밀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